쓰신 한 줄로 28살이 아저씨라고 불린다라는 충격적인 감상 표현이 있었는데 그 28살이 아저씨라고 불린다. 프랑스 영화처럼 감상 후기. 감독이 만드신 영화잖아요. 맥주판 아가씨에서 감독이 만드신 거 맞죠? 아, 예, 예. 좀 찍은 지 좀 돼서. 네. 공교롭게도 오늘 각 에피소드별로 커플이 없이 다 2, 3, 4번이 나오셨어요. 그 파트너는 없지만 그 옴니버스 영화 특유의 매력을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잘 얘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개봉일이라서 선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정말 책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는 책 두 권을 선물로 드릴 거고요. 저희가 한정 수량으로 만든 프랑스 영화처럼의 에피소드 포스터에 없었는데 이거는 약간 홈쇼핑처럼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집에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로 붙이시면 액자가 되고 뒤집으면 이렇게 탁상 달력이 됩니다. 이것들 저희가 10개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물 공개도 해드렸으니까는 감독님과 배우님들 이 영화에 대한 조금 긴 소감을 먼저 각각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먼저 여쭤볼까 했는데 대부분 이럴 때 감독님한테 먼저 여쭤보거든요. 근데 오늘 물론 관객과에 대한 데뷔를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정준원 배우님한테 소감이 어떠신지 개봉하는 소감과 관객과에 대한 참여하는 소감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 또 이렇게 연기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감독님께 감사드리고요. 무슨 얘기야? 이렇게 추운 날, 개봉날 첫날에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긴장이 되는데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준원 배우님 비장의 개인기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따 끝날 때쯤에 해주실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시면 아주 충격적인 개인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민철 배우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봉 첫날에 많은 분들과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전까지 밖에 눈이 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쳤어요. 이따 집에 돌아가실 때도 이제 좀 편한 발걸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영화 보는 내내 마음이 따뜻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야기 나누면서 또 많은 공감대 형성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저희 영화 좋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배우님 말씀 참 잘하시고 라디오 DJ가 참 좋네요. 소희 배우님. 네, 저는 그 완성된 영화를 오늘 처음 봤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세 번째 것까지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감독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네 번째 프랑스 영화처럼 시나리오만 읽고 어떻게 나올까 사실 시나리오를 딱 봤을 때 100%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영화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독님 천재! 천재 신혜식 감독님 6번째 장편 영화 개봉하는 영화. 제발 이런 안티를 불러보면 언행을 좀 삼가해달라고 늘 평상시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솔직히 늘 제가 좀 이미지 메이킹을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돌출 행동할 때마다 당황스럽고 하여튼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를 개봉하게 될 줄 몰랐어요. 사실 이게 이제 저는 사실 영화를 굉장히 자주 개봉시키는 편인데 영화를 되게 오랜만에 개봉하고 막 영화를 되게 뭐 10년에 5년에 한 번 감독님 이렇게 좀 죄송스럽긴 한데 개봉까지 막 생각하고 이러면서 했던 게 아니고 되게 우연히 제가 이제 평소에 있던 신인 배우들이나 뭐 아이돌 가수들 연기 레슨을 이제 해왔었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떻게 어찌어찌 하다가 영화를 만들고 개봉까지 왔는데요. 진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오늘 좀 약간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석에서 다른 배우분들, 감독님들하고 이제 뭐 술 마시고 이러다 정말로 하정우, 뭐 손예진, 하정 이런 분들이 어느 날 동시에 갑자기 우리 5년 쉴게 그동안 열심히 했어요. 영화계 대재앙이에요. 하정우 씨가 이름 없으면은 멘붕에 빠질 감독 제 주변에 한 대여섯 명 계시거든요. 우리가 너무 배우들이 영화 들어갈 때마다 좀 배우들은 작품 없다 그러는데 또 영화 상업영화 메이드 시키는 배우들이 좀 많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좀 해보자. 투자사에 계신 분들 많이 공감을 했고 제가 이렇게 옴니버스를 굳이 어거지로 한 이유는 이제 장편이면 부담스럽지만 2, 3회차 이틀, 3일 안에 끝나는 거면은 인지도 있는 배우분들도 의미와 재미를 위해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고 상업영화에서 소비되는 것 이외에 다른 연기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신인들을 이제 넣어서 신인들을 완전히 발굴해서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지도 있는 뭐 다솜양이나 주인이나 아이돌 친구도 썼지만 좀 완전 신인도 발굴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이게 정말 돈도 안 되고 뭐 명예도 안 되고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젊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고 저희 영화에 나오는 뭐 다솜양이나 주인양이 좀 평가를 잘 받고 제가 예전 전작이 이제 배우다 이준 군 정도만 평가받아도 저는 뭐 소기의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스티브 연을 또 한국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소개한 경우여서 뭐 그런 기대를 하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이 많이 그런 취지를 했다는 거 알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주변에 많은 홍보도 해주시고 여력이 되시면은 또 와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개봉일 GV에 감독님 말씀 주셨던 그 다솜 배우님 그리고 스티븐 연 배우님 왜 안 오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스티븐 연 배우님 워킹데드 시즌 중이시고요. 다솜 배우님은 그 시스타 오늘 완전체로 서울가요대상 가셔가지고 오늘은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그 두 배우님들도 같이 얘기 나눠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공교롭게도 소희 배우님은 스티븐 연 배우님과 정말 상상의 궁합을 선보이는 연기를 선보였고 그리고 신민철 배우님이랑 정준원 배우님은 각각의 에피소드에서 다솜 배우님이랑 또 연기를 했었어요. 현장 얘기 그리고 파트너랑 했던 호흡 얘기 같은 것들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희 배우님 먼저. 일단 너무 재밌게 연기를 했고요. 그 아끼다 똥 된다 할 때 제가 오마이갓 하잖아요. 그 웃음 참말 나오고 이런 거예요. 너무 그 대사를 칠 때마다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그만큼 현장 분위기 너무 재밌어서 계속 화가 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였고 그리고 워낙에 정말 상대 배우가 여유가 있으면 그 같이 연기하는 배우가 재미있구나를 확실히 느꼈어요. 어떤 또 공을 던지고 변화구를 던져도 그거를 정말 각각의 모양으로 받아쳐 주더라고요. 너무 재밌었고 신나게 연기했습니다. 준원 배우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뭐 워낙에 시스타 팬이었어요. 감독님의 아주 신중하고 현명한 캐스팅을. 진짜 팬인지 테스트 한번 해볼까? 제일 좋아하는 노래 3곡. 푸시. 갑자기 하는 애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해 주시죠. 좋아요. 근데 촬영을 하루 만에 다 끝내가지고 더 친해지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시간이 좀 부족해 좀 안타깝긴 했었는데 제가 TV로만 보던 분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촬영했었던 것 같습니다. 윤철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밤에 찍어야 되니까 좀 밤에 찍어야 되는 장면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제일 오래 찍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 첫 번째 편은 3일 걸렸다 들었고 나머지 두 편은 하루씩 촬영이 걸렸다고 들었는데 제 기억엔 아마 가물가물한데 6, 7일 정도 이렇게 쭉 찍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감독님? 우리 이틀 찍었어요. 네, 아마 저는 아마 6일인가 7일 동안에 이렇게 연속으로 쭉 찍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밤에 찍어야 돼서 조금 달리는 장면이 많아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가 겨울도 아니고 이제 한 11월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달리는데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다솜 씨가 옆에 있고 뭐 같이 연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도 따뜻하고 제가 수족냉증이거든요. 이상하게 그렇게 많이 손발이 시렵진 않더라고요. 다솜 씨랑 같이 연기하다 보니까 또 재밌기도 했었고 또 촬영하면서 뭐 이런 호구새끼가 다 있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찍은 거 나온 거 보니까 괜찮았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춥지만 뭐 굉장히 재밌고 따뜻한 현장이어서 저는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새 배우님의 팬들한테선 매력을 발견해준 작품이고 조류인간 이후에 두 번째 장편에서 정준원 배우를 이 작품으로 알게 되신 분들한테는 발견하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감독님 세 분의 캐스팅 얘기도 들려주시죠. 소희 씨한테 사석에서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 리밍 타임 얘기를 기회에 사실 저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뭐 예를 들어 뭐 5년 후 하면 자막으로 처리하고 5년 후 이렇게 끝이잖아요. 그걸 진짜 5년 후에 찍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보이우드라는 영화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 이거를 사실 배우들하고 사실 지금 스티브랑 하기로 할 때는 이걸 장편으로 계속 찍는 걸로 얘기를 사실은 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보신 거에서 끝내기 이 남은 100일을 계속 써요. 그래서 엔딩도 사실 지금 제가 발설할 수 없지만 사실 정해져 있는데 근데 이제 찍고 나서 알았어요. 보이우드가 있다는 걸. 맥이 쭉 빠져갖고 이거를 해야 되나라는 기분이 쫙 빠져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하다가 이제 소희 씨가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나 할래요. 그래서 하다가 스티브랑 바로 화상 채팅하고 짧은 영어로 스티브한테 또 설명을 했더니 스티브가 이제 화상 채팅하면서 이제 그레이트 어떻게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티브가 이제 한국에 한 일주일 잠깐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그냥 써버렸죠. 써버리고 스티브가 오자마자 우리 만나서 리딩 2번 하고 우리 스태프들은 영화 찍는지 몰랐어요. 저기 화요일날 찍었는데 그 전주 금요일날 제가 알려줬어요. 다음 주에 뭐 찍는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이거 뭐야 하면서 이제 찍게 됐죠. 그래서 뭐 그냥 그런 게 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재미로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싶다는 이상한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냥 배우들하고 진짜 현장에서 그냥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좀 하고 싶어서 했고 소희 씨하고 이제 사석에서 처음 얘기했고 다른 배우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었고요. 준원 군 같은 경우는 조류인간에서 이미 체크를 했던 배우고 사실 그 맥주 파는 아가씨랑 프랑스 아가씨 제가 고등학교 때 쓴 시나리오니까 맥주 파는 아가씨 제가 태어나서 처음 써본 시나리오란 걸 구경도 못하고 때 썼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고등학교 때 쓴 버전에는 그 시인하고 장애인이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시를 쓰는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준원 군 때문에 쪼갠 거예요. 본인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정성일이라는 배우와 정준원이라는 배우 둘 다 본인의 장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 맥주 파는 아가씨는 사실은. 그리고 다솜 여러분 그 생각 안 하겠지만 사실 나름 구성한 거는 이제 앙상블 연기, 전극 연기, 뭐 코미디 연기, 이미지 연기 이런 식으로 구성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원래 목표는 신인 배우 하나를 이 네 편에 다 나오게 하는 해서 정말 배우를 발굴하고 배우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는 게 목표였었죠. 그래서 준원군 같은 경우에는 맥주 파는 아가씨에 나오면서 이춘구의 어떤 전국 연기의 강점을 살리고 싶었고 민철 군은 저랑 미팅했을 때 이 극 중에 수민과는 정반대의 위치에 자기가 기용이 같은 짓을 너무 많이 하고 그동안 여자들한테 무수히 많은 여자들한테 죄진 게 많고 굉장히 반성하는 정말 본인의 과거를 반성하는 의미로 하고 싶다고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촉촉하게 젖은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면서
그 한마디에 제 결정을 하고 말았어요. 정말 저는 안 되나요? 이 대사 하나에 나 제발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이게 약간 민철 군이 그런 그 호소력 있는 액션을 가끔 해요. 그래서 이 프랑스 영화처럼 이제 마지막 카트 찍고 나서 그냥 이렇게 밥 먹으러 갔는데 민철아 너 다음 스케줄 뭐 있니? 했는데 또 촉촉한 눈을 보면서 감독님 다음 작품이요. 그동안 얼마나 그 많은 여성들을 그런 식으로 애간장을 태우고 이랬을 때 약간 예측이 됐었죠. 심일철 배우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참여작인가요, 그럼 이 작품이? 뭔가 사실과 굉장히 다른 왜곡된 이야기가 나온 것 같기도 한데 뭐 사람이 반성할 일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 없이 살고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뭐 사실 저도 어장관리 당해본 적 있고 해본 적도 있고 네, 그런 사실들을 굉장히 이제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미팅 자리를 감독님께서 마련을 해주셔서 저도 모르게 술술 내뱉다가 이렇게 폭로를 당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영화를 찍었으니까 이제 다 지나간 일로 묻어두는 걸로 하고요. 네. 어쨌든 기회를 주신 감독님께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마지막에 정말 저는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래도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도 사실 그게 비장의 카드라고 생각하고 이제 준비하고 말한 멘트였는데 감독님이 진짜 그러셨어요. 그런 눈으로 나를 보지 마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이거 망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오버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다음날 촬영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멘트에 마음은 결정했는데 끝까지 좀 고민했던 게 너무 잘생겨서 좀 고민이 이렇게 너무 여성 관객분들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제가 뭐가 아쉬워서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심일철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모델 출신이고 옷도 정말 잘 입으시는데 프랑스 영화처럼의 그 수민이는 저런 옷을 어디서 껴입고 다니지 똑같은 걸로 계속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의상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감독님? 저희 의상팀이 응팔팀이에요. 아시겠죠? 보수에 강한 팀. 정봉이가 입고 있나 봐요 지금. 배우님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공통질문 여쭙고서 관객석으로 마이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자 연기하신 캐릭터들이 본인이랑 얼마나 닮아 있고 또 얼마나 이해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심일철 배우님부터. 네, 감독님이 밑밥을 이상하게 깔아주셔서 뭐라고 말해도 잘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연기하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일단 크게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느낌이 저랑은 굉장히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정이 이렇게 상중하라고 치면 거의 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수민을 연기할 때 그렇게 큰 감정 기복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제 딴에는 자연스러운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주원 배우님은 사실 시인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다음 작품이 그 시현식 감독님이 제작과 각본을 담당하신 이주익 감독님의 동주예요. 시랑 굉장히 연관이 있네요, 배우님. 그러네. 어떠셨어요, 연기하면서? 뭐 이 캐릭터랑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제가 눈치가 좀 빠른 편이어서 굳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들이대버리진 않아요. 대본 보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아마 저 포함해서 대부분의 성인 남자들이 이렇게 만취했을 때 나오는 어떤 그런 책임감 없는 후진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분명 저도 있겠죠. 근데 그걸 가장 많이 확장을 시키려고 했었던 것 같고 거기 가장 공점을 줬던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소희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 연애할 때 좋아하면 저래요. 네, 너무너무 좋아하면 성질 내요. 도망가거나. 그래서 제 모습이 다분히 나타나는 그런 캐릭터였고요. 욕을 하거든요. 자막에는 욕을 안 나오는
자주 하는 얘기예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것 중에 하나가 대사가 애드립인지 맞습니다. 감독님이랑 소희 배우님 같이 대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가 대본에 있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한국말로 대사를 쓰면서 가로하고 영어, 가로하고 한국어 이렇게 써서 스티브랑 보고 와서 스티브랑 소희 씨랑 2번 만나서 리딩을 했어요. 뭐 애드립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그 한국말로 한 그 영어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스티브와 소희 씨한테 제가 의지를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영어를 못하고 심지어 촬영 중에도 어디 찍고 있는지 가끔 헷갈리고 제가 이게 듣기 평가가 안 자꾸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대본대로 한 줄 알지만은 좀 다르게 영어로 했어도 저는 아마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쓰신 대본을 토대로 애틋하다 그 부분도 사실 리딩하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감독님 이거 쓰자 해서 집어넣고 네, 애틋하다는 있어. 아니. 애틋하다는 원래 대본에 있었고. 애틋하다는 있었는데 이제 리딩을 하면서 애틋하다로 하니까 그거 웃기다 그렇게 가자 해서 내가 이렇게 예. 그리고 그 네. 평범이 듣기 어려운 단어인지 잘 이제 몰랐는데 그 평범이란 단어를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스티브가 얘기해줘서 알았어. 네네. 스티브는 한국말이 듣기 평가가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친구한테 어떤 게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잘 몰라서 갖고 이제 리딩하면서 그래서 네 스티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임프로바이즈 그 즉흥 연기를 잘하는 친구라서 즉흥 연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대본을 토대로 네. 그 재밌었어요. 미국에는 연기과가 세분화돼서 컬리지가 그 스티브는 코미디 컬리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코미디 배우라고 생각해요. 워킹데드는 안 그렇다면서요. 본인 스스로 컬리지를 코미디 컬리지를 나와도 코미디 감이 있는 배우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스티븐 영도 그렇지만 그 세 번째 리메이닝 타임에서는 소희 씨가 가진 배우로서의 매력이 정말 많이 드러난 작품이지 않을까. 되게 못 보던 얼굴, 되게 재밌는 얼굴을 봐서 굉장히 본인한테도 관객들한테도 만족스러운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관객분들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정해져 있는데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뒤쪽에서 전달해드립니다. 아 진짜 이거 저게 내 남자친구였으면 한숨이 나올 만한 캐릭터들밖에 없다고 제가 보기에 느껴졌는데 일부러 그렇게 잡으신 거죠 컨셉을. 그 아까 말씀드린 저 맥주판 아가씨랑 프랑스 할줄 제가 고등학교 때 썼는데 고등학교 때 정말 술을 많이 마셨어요. 술 마시고 엄청 마셔고 그 맥주판 아가씨 같은 분위기에 술을 많이 마시는데 그때 아저씨들이나 선배들의 모습들이 저랬어요. 정말 싫어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그게 저 사람들 맨정신이면 저럴까? 그러니까 이게 이 네 편이 다 공이 어떤 특별한 시간에 대한 영화인데 쉽게 말하면 다 뭐 정해진 시간, 갇힌 시간, 술 취한 시간 이게 평상시 시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고 프랑스 영화 처음도 마찬가지. 제가 약간 여동생 같은 입장에서 저는 왜 연애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맨날 이렇게 술 먹고 그 온갖 부조리를 남녀 공이 저한테 막 온갖 그 부조리, 연애 부조리, 관계 부조리를 막 쏟아내는데 그거 왜 사귀지? 난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예. 수빈이 입장이었어요. 여동생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왔고 리메이닝 타임 같은 경우에는 그 조금 설명하기 힘든데 이게 만약에 장편을 만들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이 남자의 성숙과 성장과 왜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함께 있는 시간이 정해진지 몰랐을 때는 우리가 어떤 관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시간이 어떤 건지 모르고 하다가 이걸 알았을 때 이 남자가 조금씩 달라지고 성장하는 거를 사실은 계산하고 한 건데 그 뒤를 계속 찍을지 안 찍을지 사실 그래서 영원히 스티브는 찌질한 캐릭터로 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걸 장편을 했을 때의 엔딩을 제가 생각하는 엔딩 말씀 다시 말 안 될까? 다시 이제 사랑 고백을 해요. 다시 고백을 해요. 근데 안돼 안돼.
아이고 답답해라. 말을 하세요. 조금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네, 추가적으로 더 하실 질문이. 네, 그 이쪽에 계셨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감독님 영화 처음 봤는데 앞으로 되게 팬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제가 혼자 가진 의문일 수 있는데 그냥 여성 관객으로서 그 두 번째 에피소드 그 맥주판 아가씨 그 에피소드를 봤을 때 조금 특정 씬에서 약간 여성으로서 좀 불안함을 느끼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의도하고 찍으신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느낀 부분은 그 이렇게 단 둘이 있을 때 그 정준원 배우님께서 그 설거지하고 있는 여자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걸 때나 아니면은 그 장애인 역할 분해주신 그 배우님이랑 단둘이 그 계단 씬이나 그럴 때도 되게 많이 무슨 뭔가 어쩐 그 뭔가 그런 물리적인 힘의 그런 뭔가 그런 것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 상상을 하면서 보게 됐어요. 제가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의도된 건지 궁금하고 그 약간 그 순진한 캐릭터신 반면에 남자분들 되게 좀 나이 있으신 분들 두 분이 좀 건달같이 나오지만 또 알고 보면 그분들이 뭐 사고를 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어떤 고정관념으로 봤을 때 그 아저씨들이 뭔가 일을 낼 것 같다.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고 그런 캐릭터 잡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그 리스크도 알고 있었고요. 여자들 정말 싫어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았는데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되게 개인적인 그 감회가 있어요. 두 작품은 제가 정말 이거 영화로 개봉시키고 제가 고등학교 때 쓰고 그 이후에 배우들이나 아이돌 가수들 연기 레슨으로 쓰던 대본들이라 저한테 수업 받은 사람 다 알거든요. 저 대본에 프랑스 영화처럼 맥주판을 가시는데 그때 어린 나이에 써서 워낙에 관용 과잉이다. 옛날에 그 당시 고등학교 때 영향을 받았던 작가들 영향 굉장히 많이 받아서 실내극 형태로 했는데 정말 전극 연기를 보여주려고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성 관객들이 봤을 때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 당시 어렸을 때 썼을 때는 그 정말 용기 있게 아무도 모르게 썼기 때문에 그걸 의도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죠. 관객들이 욕을 하든 말든 뭐 누가 어떻게 받았든 그런 게에 대한 전혀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여기 이 술 취한 맥주 파는 아가씨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여자 주인공 말고는 다 술 취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맹정신에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관념 속에 삐뚤어진 욕망, 자기 내재된 계급의식, 자기들 관념 속에 있는 계급의식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에 대한 욕망을 삐뚤어진 욕망을 내뱉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 여자는 오히려 그게 일상이에요. 맞죠? 저도 원래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거예요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는 본인들이 내재된 욕망 자체도 사실은 왜곡된지 모르고 억눌려져 있다는 거죠. 거기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근데 그냥 술 취했을 때 피식피식 나오는 그런 100% 이제 그거는 의도한 부분들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글쎄요, 너무 지나치게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때 영화 봤던 작가들의 어떤 예를 들어 19세기 러시아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정말 겁없이 쓴 것 같아요. 좀 솔직히 말하면 좀 겁이 나요. 만들면서도 겁났고 여기 이 편에 맥주판 아가씨 넣으면서도 불안불안했어요. 사실은. 예. 준원 배우님은 술 취해서 연기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궁금한데요. 다른 배우님들 어땠는지? 아니 술을 전혀 안 먹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진짜 맥주긴 했었는데 저는 안 먹었어요. 대부분 잘 안 지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무도 술을 안 마시고 저는 마셨어요. 감독님 이 안에서 드셨군요, 감독님. 알겠습니다. 또 다른 관객분 질문 받아볼게요. 이쪽에 먼저 하고 왔네요. 이렇게 쭉 이쪽으로 갈게요. 네, 이쪽 먼저 주시고 여기하고 저기. 제가 광화문 그 일대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마지막 영화 장면 주변 그 광화문 주변으로 찍으신 이유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효동 경복고등학교 출신이고요.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사고 치던 주요 지역들이었고요. 정말로 광화문에서 새벽에 친구가 불려가서 2만 원, 3만 원 꺼준 적이 있어요. 어딜 갔을지 짐작이 가지만 이게 무슨 짓이지 하면서 나가고 뭐 그런 제 실제 경험,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고 그 역할을 복만대 감독이 너무 사실 촬영 전날 연락드렸어요. 사실 처음에는 유승환 감독님한테 부탁드리려고 감독님한테 저 다솜이 저 아이돌 몰라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하고서 복만대 감독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시스타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흔쾌히 출연을 하셔서 이게 더 여담이지만 저 복만대 감독님 영화에 되게 더럽고 추잡하고 힘들고 고된 되게 배우들한테 시킬 수 없는 역할을 한번 제가 꼭 품앗이를 해드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복만대 감독이 영화에 감독님 출연을 그러면 없어도 만드실 거라고. 최현진 감독이 벗으시겠네요. 이쪽에 손들어서 동그랗게 여기서 오늘 영화 너무 재밌었고요. 되게 묵트 있고 되게 좀 복지롭고 영화 자체가 굉장히 조화로웠던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되게 원초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제목이 개봉 전부터 좀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좀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프랑스 영화 같은 건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다른 배우님들도 혹시 뭐 프랑스 영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좋아하시는 영화 있는지 되게 여쭙고 싶습니다. 내 편이 사실 공이 같은 주제를 굳이 가져온다면 그 어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전혀 다른 관념, 우리가 같은 세상에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프랑스 영화에 얘기해서 같이 우리 프랑스 영화 봐서 한적 공유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프랑스 영화, 제가 생각하는 프랑스 영화 전혀 다르거든요. 같은 걸 프랑스 영화라는 걸 갖고 우리는 분명히 공유했다고 믿어요. 굳게 믿고 있지만 나중에 만났을 때 전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맥주파나시와 프랑스 영화처럼을 개인적인 애정도 있지만은 사실 솔직히 좀 살짝 부끄럽긴 해요. 워낙 어렸을 때 한 거라 지금 감성하고 너무 다른 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영화처럼이 제가 그 이후에 장편 영화 입봉을 하고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었던 그 모든 영화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키가 되는 작품이어서 한번 만들어서 관객분들한테 보이고 싶다는 생각은 20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감독님 제일 좋아하는 프랑스 영화가 있다면 어떤 영화세요? 딱히 갑자기 생각하니까 떠오르진 않는데 다 전반적으로 다 60, 70년대 작품들 최근작들은 솔직히 그렇게 잘 몰라요. 마지막에 그 민철 배우님이 하는 대사가 주렌징. 그렇죠. 주렌징. 아까 감독 얘기하신 것처럼 프랑스 영화가 너무 많아서 프랑스 영화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주렌징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릭베송의 택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배우님들은 프랑스 영화 어떻게 생각하고 혹시 좋아하는 영화 있으시면 소희 배우님. 저는 제 인생의 영화 중 하나가 수면의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미셸 공드리 작품은 다 좋아. 무드인티고까지는 조금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면의 과학은 제 인생의 영화고 뭐 고다르 영화는 다 봤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고 그냥 안나 카리나를 참 예뻤다는 저도 뭐 굳이 그렇게 막 찾아서 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마 다들 좋아하시는 내용이나 뭐 택시씬 이런 건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 당장 제일 기억에 남았던 영화 말씀드리라고 하면 언터처블 생각나는데 네. 그때 오마사이 연기가 너무 좋아서 지금도 가끔 다시 찾아보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뭐 프랑스 영화처럼 제목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 말씀 여쭤보셨는데 그냥 제 친구 중에 프랑스 유학을 좀 오래 갔다 온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애가 갔다 와서 되게 뭔가 좀 못 알아들을 소리들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술만 먹으면 꼭 이런 우리나라와 프랑스를 비교하면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하면서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약간 저는
저한테 프랑스 영화라는 거는 언터처블을 제외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영화 잘 봤고요. 그 울고 웃을 수 있는 에피소드로 잘 구성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려는 내용은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드실 때 그 에피소드의 순서나 어떤 연관성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이 순서를 생각했어요. 생각을 했고 제 타임 투 리브 같은 경우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스위스 사람들이 선택적 죽음을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사람들 울지도 않아요. 정말 손잡고 죽기 전까지 얘기하고 가족들이 정말 담담하게 얘기하고 엄마가 돌아가는데 아빠랑 딸이 그냥 어깨 토닥이지고 끝나거든요. 굉장히 쇼킹했었어요. 예, 그래서 한번 그냥 되게 딱 정해진 시간에 먹고 자고 걷고 죽고만 하는 거를 그냥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해봤고요. 메주판 아가씨는 그래서 2번에 넣었어요. 그 뭔가 여성 관객들을 불편하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급적 그런 배치를 조금 했죠. 예. 그리고 프랑스 영화처럼은 어쨌거나 가장 많은 회차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은 그런 안배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뒤쪽에 계셨던 분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영화 속에서 평범하게 산다는 것에 대한 언급이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맥주 파는 아가씨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기욤이와 대화하는 씬에서도 평범하게 산다는 것에 대해 언급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저는 감독님이랑 그 배우분들이 말씀하실 때 생각하기에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건지, 분명 각각 같은 세상에 살아도 각자가 생각하는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다를 텐데, 저는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집안이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하진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큰 야망 없이 어마어마하게 욕망을 분출하려고 뜨겁게 살지 않아도 적당히 4인 가구가 유지가 되고, 제가 결혼해서 가정이 되고 여름에 휴가를 가고 적당히 생계를 유지하는 삶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를 먹고 커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남들이 보기에 되게 평범한 삶이 사실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제가 어렸을 때 관념으로, 그러니까 살면서 삶이라는 관점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 평범한 삶이라는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맥주판 아가씨에 있는 인물들, 이 젊은 인물들도 자기 삶과 타인의 삶에 대해서 정말 그런 쉬운 관념 속에 판단하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 맥주판 아가씨에 있는 남자들은 이 여자가 뭔가 특이하고 특별하고, 혹은 자기들이 나가면 사실 한국 남성 중심 사회에서 자기들이 생각한 계급에서 자기들은 미치인데, 이 여자는 자기보다 미치라고 자기들 맘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마치 너는 나한테 오면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어, 그걸로 구원하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왜곡된 계급 의식으로 이 여자 전혀 이 여자가 어떤 생각이 있고 실제 어떤 삶을 사는지 아무도 모르면서 그 지점을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맥주판 아가씨에서. 세 분 배우님들은 평범하다는 거 어떻게 평범?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저는 정상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칭한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해와서, 각자의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편화시켜서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 역시 그 인간이 만드는 우리가 하니까 살짝 해봤습니다. 이렇게 속삭이면서 이런 배우님. 이렇게 오래 하지 않았고
뚜렷하게 철학있고 이러진 않지만은 그냥 예전에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은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주변 친구는 또 다른 일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집에 있으면서 이제 부모님 보면은 참 평범하게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만큼 어려운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 제가 그냥 좀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좀 이따 비범한 개인기 보실 수 있어요. 슬슬 준비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민철 배우님. 네, 평범하다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소희 누나 말씀대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준에 맞는 평범함이 다 따로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아직 잘 모르겠고 아마 뭐 죽을 때까지도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때쯤 가면 제가 생각하는 뭐 평범함이 어떤 거였구나라는 걸 알고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옆쪽에 계시던 관객들. 영화 먼저 너무 잘 봤고요. 이제 타임 투 리브 그 영화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선택적 죽음에 대해서 되게 저도 좀 약간 충격을 받아서 약간 근데 그 딸들이 죽음에 대해서 약간 초연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그래도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랬지만 결국은 그걸 받아들이고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초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관객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을지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신 건지 궁금하고요. 또 그 일본인으로 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만약에 그런 나중에 그런 암에 걸린다면 그런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치료를 받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인지 감독님을 포함해서 배우분들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전 이제 일단 크리스찬이가 그런 선택 아마 안 할 거고요. 저는 사실 죽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고 사실은 이 물리적으로 함께 마지막 보내야 되는 3일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함께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죽음이란 제한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시간을 그렇게 그냥 보내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중요한 죽음보다 그 시간 3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딸들의 태도가 비현실적으로 생각하시지 모르는데 그 다큐 보면 전혀 그래서 정말 그 네덜란드와 스위스인들은요 눈물 한 방 안 흘려요. 정말. 근데 그게 더 숭고했어요. 굉장히 숭고하고 삶에 대해서 정말 다시 생각하게 됐고 저게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때 그 상황 됐을 때 어땠을지 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유사한 상황들을 사실 그때 자료들을 봤는데 다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 병간호 안 해본 분들은 또 몰라요. 그거를. 그 상황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비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관념도 사실은 그 현실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프랑스 영화처럼 생각하는 거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막연한 현실은 이런 거고 이건 비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40년째 사는데 아직 적응이 안 돼요. 늘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엇이 현실적이고 뭐는 비현실적이야. 제 주변에 오늘 제가 돌아가신 김기현 감독님 아드님하고 아까 낮에 잠깐 만나 뵀어요. 제가 김기현 감독님에 관련한 영화를 또 하려고 정말 비현실적인 얘기 들었거든요. 김기현 감독님의 죽음에 관련한 제가 이제 나중에 그 영화로 너무 쇼킹했어요. 너무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일이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떡밥을 던지고 죄송합니다.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네, 다음번 주비 때 오시면 얘기해 주실 수도 있어요. 뭐 개런티는 못하지만 배우님들 선택적 죽음에 대한 얘기 민철 배우님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이번에?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오래 뭐 건강하게 사는 게 굉장히 제 큰 삶의 목표 중 하나라서 아프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이 세상에 남아있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적 죽음을 아마 저는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굉장히 슬프긴 했는데 나는 죽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마 안 그럴 것 같아요. 뭐 가족들이 슬퍼하고 저 혼자만 욕심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준원 배우님이 개인기 때문에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역시 종교적인 이유로 결국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게 항상 갈등이었어요. 사람은 선택적으로 태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죽음 정도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가끔 신에게 아주 화가 났을 때 따져요. 그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한 게 저는 참 신기해요. 아주 건강하네요. 네, 그래서 저 문제에 있어서는 존엄사에 대해서도 저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 그 갈등이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은 확실한 답이 없어요. 네. 아까 제가 까먹었는데 그 일본어는 사실 다른 건 없고요. 후지미나 형이 늘 제 영화에 시사에 왔었어요. 그래서 뭐 참여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서 한국어로 하려다 약간 이상해서 정한비 양을 얼른 당일날 불렀어요. 당일날 불러서 같이 하는 걸로 했어요. 그 시간 배우인데 저희끼리는 준원 배우한테 한석규 배우님 닮았다는 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정말 잘하는 거는 이성균 배우님 성대모사를 진짜 잘해요. 예전에 저희가 처음에 언론 시사회 때 욕이 섞여 있는 한석규 배우님 성대모사를 하면서 여기 두 분이 빵 터진 사진들이 아직도 돌아다니는데, 오늘은 그러면 이성균 배우님 성대모사를 한번 청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욕 나오는데 괜찮나요? 이성균 배우님도 나왔었나요 그때? 네, 욕이 좀 있는데. 괜찮아요. 다 성인이에요. 네. 괜찮아요. 괜찮죠? 근데 초등학생 욕 진짜 잘했는데. 야, 신고를 하든 너 혼자 삽들고 지랄을 하든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너 절대 못 찾아. 왜? 묻은 증거가 없으니까 이 개. 소희 배우님 뭐 없어요? 이렇게 준원 배우님 뭐 했는데? 저 일만 넘으면 사실은 TT만 댄스를 시키려고 했는데 개봉 날인가 뭐 없어요? 네, 요즘 뼈가 안 좋아서 춤을 못 추고요. 하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이거 확인하고 시켰어야 되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안 되네요. 저 근데 옛날에 그 TT마 때도 개인기가 없었어요. 네네네. 정말 죄송합니다. 안 하시는 게 나을 걸. 네. 혹시 민철 배우 혹시나 한번 여쭤보고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당연히 없죠.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하실 수 있는 거. 당연히 없고요. 저희 다시는 제 영화에 출연도 안 할 생각이고요. 동주에 제가 참고로 해서 한 5번 나와요. 찾으시면 진짜 제가 동주 강하늘 군과 사진 한번 찍게 해드릴게요. 못 찾으실 거예요 아마. 참고로 신한식 감독님 조린가에서 사냥꾼 있었거든요. 다시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감독님과 배우님들 인사 한 말씀 마지막으로 청해 드리면서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철 배우님부터. 네.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준원 배우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프랑스 영화처럼 오늘 개봉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영화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영화 학회를 하면서 영화 한 편 보면서 이제 뭐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이랑 이렇게 영화 얘기 나누고 뭐 이런 시간, 이 시간 넘어서까지 술 마시면서 굉장히 막 열띤 토론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잠시나마 그때 생각도 나고 굉장히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는 게 조심해서 잘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봉 첫날부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은 얘기들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다시 이런 기회가 올 수 있게 열심히 전진하는 연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개인기는 꼭 잊어주세요. 지워주세요. 네. 그리고 스티븐도 참 이 영화를 찍으면서 재밌었다고 전해달라고 했고요. 저도 이 영화가 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분 홍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쉽게 극장에 찾아와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또 어렵게 시간 내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월 18일 날 동주도 보고 저희가 이주익 감독님 스스로 사도보다 좋다고 선언하셨는데 흑백 영화예요. 네, 좀 프랑스 영화처럼이나 둘 다 이렇게 아주 여러분들 극장에서 흔히 보는 그런 류의 영화들은 아마 동주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긴 한데 좀 많이 관심 갖고 애정을 갖고 봐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면 한국 영화 다양성에서 조금 미력이나마 더 힘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선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